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제 2.8%인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를 발표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적 과제이다. 부동산 시장도 폭등하고 주가 지수는 한때는 3,300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의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국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정책까지 이제 가미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급등을 하게 된 거고, 연금이 2055년이 되면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뭐 현재 상황은 또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미래 인사이트를 공유하러 온 권세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향성만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무너진 어떤 자영업자들의 이제 민생 회복,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이런 문제들을 좀 단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9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약 7%, 그리고 2000년대는 한 5%, 그리고 2015년대까지 한 3%, 그리고 2020년대까지 2%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 한국은행은 1.7%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그 IMF 그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제 2.8%인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적 과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이 코로나와 싸운 것은 이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고 이 세계 경제의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금리를 내렸죠. 1.75%에서 이제 계속 내려서 이제 0.25%까지 이제 금리를 비컷으로 이제 내렸고, 그리고 국채, 회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였고, 그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2021년도의 예산이 이제 4조 8천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도에 2조 2천억 달러 이제 경기 부양안을 설명을 하였고, 2021년도에 이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도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쓴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하락,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2020년도에 이제 1.25% 기준금리였었는데 우리도 금리를 내려서 0.5%를 계속 유지하였었고, 또 국채, 회사채 매입하고 금융기관에 이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죠.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재정 지출을 2020년도 예산이 이제 512조였는데 결국은 그해 추경을 43조를 더해서 555조까지 지출했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558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본 예산은 607조로 했지만 이제 추경 예산까지 치면 우리 679.5조까지 갔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조금 줄여서 639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싸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물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좀 설명을 해요. 그 디맨드 풀이라는 거하고 이제 코스트 푸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맨드 풀이라는 것은 이제 수요가 당긴다 이런 뜻이고, 코스트 푸시는 이제 원가가 이렇게 민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 경제 유동성, 이것은 이제 계속 이 수요를 자극하는 디맨드 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 또 때마침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계 유가와 또 곡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봉쇄를 하고, 기존의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원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값싸고 좋은 원재료를 전 세계에서 아웃소싱하는 이제 국제 분업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그것들이 붕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코스트 푸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원가가 상승함에 따른, 그리고 이 유동성 증가로 인한 어떤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폭등하고, 주가 지수는 한때는 3,300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의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0.25%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서 지금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5%에서 현재 이제 3.5%까지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고금리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시장 가격 상승 효과, 결국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 때는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그런 수요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정책까지 이제 가미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급등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와서 다시 고금리 정책을 하니까 또 부동산 수요가 또 많이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급등락에 의한 서민 피해도 이제 많이 속출되었고, 거기에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까 서민 주거 불안정이 이제 많이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정부가 뭐 열심히 이제 우선 매수권이나 뭐 경락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어떤 피해를 이제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제 정치적으로 현재 미중 패권 경쟁과 이제 북핵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미일, 그리고 북중의 이제 대립 구도가 또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동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이제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고 또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한 이제 가치 동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전체적으로 재편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 동맹과 함께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이런 법률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 안보를 지키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이제 민생 회복, 그리고 서민들의 이제 주거 안정 과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대비한 선도 경제 정책을 좀 실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구조적 문제라고 그러면은 노동시장,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대비 선도 경제라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산업구조 대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라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후 위기 시대, 그리고 팬데믹이 곧 이제 종식되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 그리고 세계 인구는 계속 100억으로 늘어날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학계 출산율이 0.78인 어떤 그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국제 규범이죠. UN SDG,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그에 따른 ESG 경영 등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업을 능가하는, 그래서 노동의 종말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싱귤레리티 시대가 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 영원한 꿈,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영생의 꿈을 향해 가는 이제 호모데우스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주 활용의 시대. 그리고 감시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투자, 교육, 법령 제정, 뭐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미국은 시간당 생산성이 한 72달러 정도 되는데 독일은 67달러, 영국은 60달러. 그리고 OECD 평균이 이제 52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41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낮은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나 여성이 어떤 노동 시장에 신규 채용되는 부분에서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으로 살펴보면은 노사 관계가 일단 많이 경직되어 있고 연공 중심의 이제 임금 체계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년 이상 경력자와 1년 미만 이제 신입사원 간의 임금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독일은 1.8배, 프랑스는 1.63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2.95배니까 약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공 중심 이제의 어떤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성과급제를 좀 도입을 하고 또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또 청년과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개혁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이 이제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경쟁력도 낮고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요구하는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와 또 이 대학의 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자동차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이제 5대 유망 신산업에서는 계속 이 산업에서는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급되는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어떤 대학 자율성 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산업 현장 수요를 충족하고 기술 인력을 좀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개혁의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렇게 3대 개혁 과제를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연금개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국민연금이 보험료율이 9%예요. 근데 소득 대체율은 40%거든요. 근데 이대로 흘러가면은 연금이 2055년이 되면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험료율을 이제 15%로 인상을 하고 그대로 40%를 받느냐, 보험료율을 이제 15% 인상했으니까 소득 대체율도 50% 올리느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와의 어떤 그 세대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개혁을 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들일 건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국민연금 말고도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역연금을 다 통합하는 어떤 제도 개혁 문제하고, 그리고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이제 아울러서 적절한 이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짜자 하는 그런 이제 구조개혁 문제도 하나 이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국민연금의 이제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 개혁을 함께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인데, 현재 과도한 이제 규제, 이제 정부 개입 등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 활력이 이제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는 오히려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의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개혁은 이제 지난 정부가 이제 재정 중심으로 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2017년도에는 660조에서 2022년도에 이제 1069조,
우리나라 GDP 대비 49.7%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 인력도 약 44만 명.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583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수익성도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이자 보상 배율이 2021년에는 0.1이니까 이 영업이익이 이제 이자도 다 못 갚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어떤 지나친 인력 증가와 수익성 악화, 부채 증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혁을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뭐 규제개혁, 공공개혁 이런 부분들은 이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뭐 현재 상황은 또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